제시하는 그런 강의들을 2023년에는 계속 준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진화론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우리가 분석해서 비판을 했고, 특별히 한국 현대사의 왜곡된 역사 해석 문제를 또 집중해서 다루었고, 이 성교육 문제는 당연히 이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 강의에서 다루었고, 이 반생명적인 생명윤리 부분을 또 다루었고, 최근에는 이 그 도덕교육을 4번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강의를 내보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그 초중고등학교 교육 과정에는 생태 문제에 대한 그 교육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생태 교육 부분도 상당히 심각하게 왜곡된 그런 내용으로 지금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현행 교과서를 보면 생태 전환 교육이라는 말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태 전환 교육이라는 말을 들으면 이게 뭐 별 문제가 없는 말처럼 들리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런 것입니다. 현재 그 생태계의 위기, 환경계의 위기가 초래된 것은 이 자본주의의 영향을 받은 산업 활동에 의해서 이것이 초래가 되었고, 근본 뿌리는 자본주의에 있다. 그렇게 이제 진단을 하면서, 따라서 이 생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를 뒤집어 엎고 자본주의를 폐기하고 사회주의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태 전환 교육이라는 게 순수한 의미에서 이 망가진 오염된 자연 환경을 살려내자, 그런 교육이 아니고, 또 실제로 이 그 자연 환경이 좀 망가지고 오염이 되고 그렇게 그랬다면 이것을 해결하는 길은 사실은 과학 기술을 이용해서 이거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자본주의를 포기하고 자본주의를 뒤집어 엎고 사회주의로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이게 진정한 의미의 생태 교육이 아니라 생태 교육을 위장한 이념 교육, 사회주의 교육을 그 내용으로 담고 있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내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또 현대 전 세계적인 이 환경윤리 영역, 또 생태윤리 영역은 사실은 말하자면 이념적으로 편향된 그런 세력에 아주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념적으로 편향된 진영에서 이 과학적인 근거가 되는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입맛에 맞는 자료들만 취사 선택해가지고 아주 왜곡된 환경 정책이라는 것을 구성해서 국제기구를 통해서 각국 정부에 다 강요하고, 또 기업에 강요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막대한 수익을 창출해가지고 또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 자리에 들어가고, 그래서 그 막대한 수익을 거둬들이는 이런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지금 이용하고 있는 그런 그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생태 문제, 환경 문제에 대한 시급한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필요에 의해서 특별히 이 생태 문제의 전문가이신 최재호 교수님을 우리가 특별히 모시고 이번에 4번에 걸쳐서, 물론 이제 이 문제를 더 많이 다루려면 얼마든지 더 많은 시간을 활용할 수도 있지만 4번 정도에 걸쳐서 이 시청자들에게 생태 이 문제가 어떻게 지금 이념적으로 왜곡되어 있는가, 그리고 바른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 생태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하는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이렇게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금 현재 생태 문제, 생태에 관련된 정책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이산화탄소 문제거든요. 이산화탄소가 마치 지구 온난화의 아주 주범인 것처럼 그렇게 그 이론의 여지 없이 그렇게 언론에 소개되고 정책이 마련되고 또 그렇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그 잘못된 것이고 거짓된 그런 정보에 근거한 것이다 라는 것을 그 최재호 교수님께서 지난 시간 강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이산화탄소가 지구 온난화의 중립이고, 그렇기 때문에 탄소 중립 정책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이런 주장이 사실은 객관적인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과학적 사실들, 정보들 가운데 일부를 그 왜곡되게 편향되게 그 인용을 해가지고 거기에 근거해서 이런 추정에 근거해서 이런 이산화탄소가 그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고 탄소 중립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지금 펴왔는데, 이 주장의 허구성을 드러내 주셨고, 특별히 이런 지구 온난화를 빌미로 해서 이것을 지구 종말론으로, 그 기후 종말론으로 이렇게 이념화시켜서 해석하는 이런 잘못된 흐름을 지난 시간에 명쾌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본다 하더라도 우리 그 전 세계 모든 인류가 호흡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산소를 들이마시지 않습니까? 거기서 얼마나 그 많은 이산화탄소가 나오겠습니까? 또 인간들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동물들이 호흡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하루 종일 24시간 1년 내내 내보내는데, 거기에 비교해 볼 때 산업계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사실 무시할 정도로 그렇게 큰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산업계를 통해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가 지구 온난화의 주범과 연결시키는 것은, 이것은 너무 과학적인 논리적인 비약이 심한 그런 이론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지난 시간에 우리 최재호 교수님께서 아주 학문적인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시면서 명쾌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이어서 이제 연강을 해 주시겠는데, 오늘 특별히 탄소 중립 정책은 반문명적이고 인간 혐오적인 행동을 강요한다라는 중요한 그 주제로 지난주에 이어서 강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최재호 교수님 모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드리고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도 세상의 풍조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혜와 믿음과 결단과 용기를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탄소 중립 정책은 반문명적이고 인간 혐오적인 행동을 강요한다, 이 주제로 함께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탄소 중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탄소 중립을 얘기하고 있고, 매스컴에서도 탄소 중립을 얘기하고 있고, 어쩌면 또 교회에서도 탄소 중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모든 탄소 중립 정책은 파리 기후 협약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탄소 중립이 대세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탄소 중립 정책을 시행하고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듣고 탄소 중립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탄소 중립 정책을 취하고 그렇게 행동한다면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은 왜 그렇게 하지 않는지 이유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탄소 중립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탄소 중립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을 오해하면 안 돼요. 뭐 그냥 탄소 중립 필요 없으니까 탄소 많이 배출해라, 많이 배출해라,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파리 기후 협약에 근거한 탄소 중립 정책의 방향과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강의의 초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탄소 중립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파리 기후 협약에 근거한 탄소 중립 정책의 방향과 방법이 잘못되었다. 탄소 중립은 에너지 전환과 기술 혁신이 이루어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이 잘못됐다면 그럼 대안이 뭐냐? 이렇게 질문한다면 탄소 중립은 에너지 전환과 기술 혁신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세 번째 강의에서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화석 에너지보다 더 저렴하고 무탄소 청정 에너지로 전환되면은 탄소 중립 정책은 자연스럽게 완성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화석 에너지를 사용하더라도 탄소 포집 기술이 상용화되어 가지고 기술 혁신이 이루어지면은 역시 탄소 중립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이 오히려 합리적인 방법이지, 지금 파리 기후협약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방법, 이것은 방향과 방법이 잘못되었다. 그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기후에 대한 위기론자들의 진단이 앞에서 첫 번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구온난화의 원인은 인간 활동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인에 대해서 그들은 분명히 이산화탄소, 인간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라 그렇게 원인에 대해서 진단을 했습니다. 이 원인에 근거해서, 이 진단에 근거해서 파리 기후협약을 맺고 또 그 기후협약에 근거해서 제시하는 해결책이 뭐냐면은 인간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줄이는데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모든 활동을 중단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죠. 인간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 실천 방향이 억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뭐를 하지 말라, 사용하지 말라, 억제하고 통제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 만약 억제하고 통제하는 데 집중한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숨도 쉬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탄소는 배출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파리 기후협약에 근거하여 기후위기론자들이 제시하는 해결책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산화탄소가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에 기여한 것은 3.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구온난화의 96.4%는 무시하고 3.6%를 줄이겠다고 모든 재정과 노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은 누가 보더라도 재원을 낭비하는 것이고 결과는 얻지 못하는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원인을 바라본다면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파리 기후협약에 근거한 탄소 중립 정책은 역사상 최악의 고비용 저효율 기후 정책이 될 것입니다. 역사상 이거보다가 돈을 더 많이 들이는 정책은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비해서 효과는 이거보다가 더 얻지 못하는 그런 이 정책은 없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무슨 일이든지 억압과 통제를 통한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떤 단체든지 국가든지 무등한데 이거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해가지고 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인간이 움직이는 순간 이산화탄소는 배출됩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이렇게 강조한다면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숨도 쉬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억제의 완성, 통제의 완성은 죽음입니다. 죽어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억제, 통제, 완성은 죽음인데, 이산화탄소 인간이 배출하는 거 이거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결국은 최상의 방법은 죽는 것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방향부터 우리가 문제점을 짚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파리 기후협약에 기초한 탄소 중립 정책. 그러면 우리가 파리 기후협약이 대충 어떤 내용인가?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2015년 12월 10일 파리에서 열린 UN 기후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국제협약입니다.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 내용은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도로 제한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노력의 핵심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것입니다. 억제와 통제의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것. 모든 국가는 2020년부터 기후행동에 참여하고 5년 주기로 이행 점검을 통해 점차 노력을 강화한다. 파리 기후협약은 2016년 11월 4일 발효되었고 현재 196개국이 비준했습니다. 그리고 이 파리 기후협약에 기초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보면은 파리 기후협약은 모든 국가가 2020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자발적으로 설정하되 5년 주기마다 검토, 상향, 조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리 기후협약은 구체적으로 매년 몇 프로씩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2030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 감축해야 한다는 과학적 의견을 고려해서 많은 국가들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5% 이상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표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 이 질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로 이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가, 이 목표가 착착 진행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 봐야 됩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서 제시된 구체적인 방법들을 보면은 이 개인적인 일상의 영역에서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 사용하기, 적정 실내 온도 유지하기, 장바구니 이용하기, 대중교통 이용 생활화하기, 종이 타월 대신 개인 손수건 이용하기, 가전제품 플러그 뽑아두기, 음식물 쓰레기 최소화하기, 이메일함 자주 정리해주기, 지나친 육식 소비 자제하기, 저탄소 제품 찾아 사용하기. 이것이 이 파리 기후협약에 기초한 탄소 중립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은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지금 이거를 해가지고 속된 말로 지금 이메일함 자주 열어주기, 이메일함 자주 정리하기, 이메일함 안 쓰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메일함 쓰는 사람보다가. 그런데 이메일함을 쓰면 얼마나 쓰고 또 사용하는 사람 그게 얼마나 될지,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은 이게 개인의 일상생활을 억제하고 통제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얼마나 절약할 수 있겠는가 의문이 저절로 드는 그런 양식을 지금 생활 방식을 하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추가적인 조치로 에너지 소비 줄이기, 에너지 공급 방법 변경, 화석 연료 중심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그 다음에 자연의 탄소 흡수 기능 강화, 산림, 습지, 갯벌의 기능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원료나 연료의 재활용과 재활용, 탈탄소 미래 기술 발전, 전기나 수소 등의 활용 확대, 이렇게 했는데,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현실성이 결여된 막연한 구호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이 신재생 에너지 또 다른 미래 기술 에너지, 탈탄소 에너지로 전환해야 된다, 전기, 수소 이렇게 강조하는데, 여기 우리가 하나 또 주의할 것은 원자력 에너지는 고려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신문 보고 시사로 보면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유럽에서 탈원전 정책을 포기하고 지금 원자력으로 회귀하고 있는 것이 유럽의 움직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탈탄소를 얘기하면서 원자력 에너지는 여기서 제외하고 있다는 거, 이것도 우리가 신중하게 한번 검토해 봐야 되고, 왜 원자력 에너지가 제외되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한 설명도 분명히 선행되어야 됩니다. 파리 기후협약은 실제로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은 약 3.6% 증가했습니다. 2022년을 기준으로 하면 탄소 배출량은 2010년 대비 약 16% 증가했습니다. 목표대로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2030년까지 매년 7.5%씩 감축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 불가능한 것이냐면은 탄소 배출량은 2020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증가했습니다. 국제 에너지 기구에 따르면은 2020년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은 전년 대비 5.8%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감소폭이라고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그러면 2020년에 이렇게 급격하게 탄소 배출이 줄어들었는가? 그 주된 이유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봉쇄 정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경험을 생생히 알고 있잖아요. 출근도 못하고 교회 예배도 못 드리고 여행도 못하고 다 집에 갇혀가지고 꼼짝도 하지 못하는 모든 산업이 올스톱된 그런 상태를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국제에너지기구에 의하면 글로벌 에너지 리뷰 2021에 따르면 2021년에는 또 탄소 배출량이 5%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 1년 동안 그렇게 5.8% 감소했는데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도저히 못 살겠다, 이렇게 갇혀서는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 밖으로 튀쳐나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 봉쇄 정책에 따르지 않고, 그래서 2021년에는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억압된 그 상태에서 생활할 수 없다고 튀쳐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벌써 5% 이상 증가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것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고, 최근에 우리가 몸으로 경험한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파리 기후협약에 기초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은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라 실제로 지금까지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설정한 목표를 달성한 나라도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매년 7.5%씩 감축하고 있는 나라도 하나도 없습니다. 다 급격하게 지금 배출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서 제시한 방법도 전혀 실효성이 없는 것입니다.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2100년까지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 더 강력하게 전 세계적인 봉쇄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현실적으로 이것이 될까 말까 할 정도입니다. 2020년 코로나 봉쇄 이상으로, 그것도 2100년까지 계속 그 정책을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하겠습니까? 2020년 한 해 봉쇄된 것도 못 참아가지고 코로나 팬데믹이 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튀쳐나오고 활동을 재개해가지고 그때 바로 또 5% 이상 탄소 배출이 증가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2100년까지 지속적으로 이것을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류 문명을 해체하고 신석기 시대로 돌아간다면 아마도 탄소 중립은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신석기 시대로 돌아간다고 해서 환경이 보존되는 것 아닙니다. 지구상에는 인구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신석기 시대로 돌아간다면 환경은 확실하게 그리고 완전히 파괴될 것입니다. 아마 현재 지구상 인구가 80억인데 5억 이하라 그러면은 아마 신석기 시대로 돌아가면은 뭐 그때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80억이 신석기 시대처럼 수렵과 채취로 돌아간다면은 지금 우리 모든 이 지구상의 생태계 환경은 아마 완벽하게 파괴되는데 1, 2년도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문제점을 살펴보면은 우리 여기서 일단 잠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파리 기후 협약에 근거한 탄소 중립 정책은 실현 불가능한 것이다. 이런 잠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불확실하고 과장된 기후 예측 모델입니다. 파리 기후 협약이 정책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는 기후 예측 모델은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습니다. IPCC도
기후 예측 모델은 불확실하며 신뢰하기 힘들다고 발표했습니다. 2014년 IPCC 제5차 평가 보고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후 모델은 지구 기후의 복잡한 물리적 과정을 포착하기 위해 개발되었지만 여전히 제한점이 있다. 예를 들어 기후 모델은 대기 중의 미세 입자와 구름 같은 특정 요소를 포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제한으로 인해 기후 모델의 예측은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다. 자기들이 말하는 이 정책을 위반하는 기후 예측 모델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2021년 IPCC 제6차 평가 보고서에 기후 모델은 지구 기후의 미래 변화를 예측하는 데 사용되는 강력한 도구이다. 그러나 기후 모델은 완벽하지 않으며 예측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확실하다고 말하면서도 그것을 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고 정책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아마 이게 제정신이 있으면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거예요. 불확실하지만 이대로 해야 된다.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지금 이 IPCC의 이 기초한 이 탄소 중립 정책 시행하는 그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IPCC의 기후 예측은 실제로 항상 빗나갔고 과장되었습니다. 미래의 사건이라면은 우리가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뭐 불확실하다 하지만은 지나온 과거 역사를 복귀해 보면은 이게 확실하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잡한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존하고 있으며 약 100년 후에 예측 온도에 도달하기 위해 과학자들이 조정한 복잡한 방정식을 사용한다. 그리고 우리는 IPCC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10일 뒤의 기온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데 기후를 예측하는 데 실패하고 또 실패한 모델에 기초하여 기후 정책을 추진하고 수조 달러를 낭비하는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 옆에 이 그래프를 보면은 이 빨간 그래프로 이게 쫙 대각선으로 올라간 것이 기후 예측 모델이 예측한 기온 상승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이 초록색, 청색이 실제로 기온 상승이 얼마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제 기록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기후 예측 모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지구 온난화, 기온 상승이 얼마나 과장되었고 또 얼마나 믿을 수 없는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IPCC 보고서에서도 기후 연구 및 모델링에서 우리는 결합된 비선형 혼동 시스템을 다루고 있으므로 미래의 기후 상태에 대한 장기적인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일관되게 이렇게 지속적인 모순을 지금 범하고 있습니다. 말은 불확실하다. 그러면서 행동은 그렇게 해야 된다. 말은 아니라고 말하면서 행동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들이 IPCC가 인정한 대로 우리가 열흘 뒤에 기온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무슨 뭐 슈퍼컴퓨터 뭐 해가지고 뭐 기상 예측 그렇게 하시면은 우리가 일기예보 틀렸다고 때로는 사람들이 얼마나 원망하고 그렇게 막 불평합니까? 이것도 제대로 못하냐고. 내일 기온도 심지어는 오늘 하루였더니 기상도 제대로 못 맞추는데 열흘 뒤에 기온도 제대로 못 맞추는데 지금 100년 뒤에 기온을 예측하면서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그러면서 IPCC도 이거 불확실하다 얘기는 분명히 합니다. 자기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불확실하다고 얘기는 분명히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은 행동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모순되는 말과 행동이 맞지 않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불확실하고 신뢰할 수 없는 근거에 기초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실현 불가능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근거도 없이 실현 불가능한 행동을 강요하는 정책, 이거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지금 맹목적으로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당뇨병 환자를 막연한 추측에 근거해서 폐암 말기 환자로 진단하고 강력한 항암 치료를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책을 추진하는 믿을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가 없어요. 자기들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 근거는 믿을 수 없다. 자기들이 인정을 하고 있어요. 믿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근거에 의해서 강력하게 행동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파리 기후협약의 문제점, 파리 기후협약의 실천 목표와 기대되는 결과가 어떤 것인가, 그 목표에 대해서 이렇게 설정하고 그다음에 그 방법을 추진하고 그러면은 거기에서 나타나는 효과가 어떤 것인가. 유엔에 설치된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간 협의체, 이게 IPCC입니다. IPCC 5차 기후평가 보고서에 의하면은 2050년에는 현재 대비 40%를 감축해야 된다. 그리고 2100년에는 온실가스 배출을 거의 제로로 줄이는 것을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탄소 중립이라고 얘기합니다. 탄소 중립은 배출되는 탄소의 양과 그 다음에 자연이 흡수하는 탄소의 양을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제로가 되는 상태, 이것을 탄소 중립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2100년에 지금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고 지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리 기후협약 실천을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와 기대되는 효과가 어떤 것인가. 2100년까지, 지금부터 2100년까지 최소 1조 달러에서 많게는 4조 4천억 달러 이상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편차가 굉장히 심하지요. 1조 달러에서 4조 4천억 달러. 편차가 심할 수밖에 없는 게 100년 뒤를 예측하니까 앞에서 이 모든 예측이 불확실한 거예요.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편차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1조 달러에서 4조 4천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매년. 2100년까지 한 번이 아니고 매년 그렇게 들어가야 돼요. 참고로 2021년도에 미국 연방정부의 1년 예산이 약 4조 8천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2100년까지 매년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만큼 거기에 계속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엄청난 비용을 누가 부담하겠습니까? 부담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기대되는 효과가 뭐냐? 이렇게 해서 엄청난 효과를 기대하면은 그런 또 이 비용 지출 감수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기대되는 효과는 지표면의 평균 온도를 0.169도 낮추는 데 불과합니다. 1도도 아니고 0.5도도 아니고 0.169도 낮추는 데 불과합니다. 이 정도는 기후변화에 미치는 실제적인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는 현지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기후변화 위기는 현지의 문제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뭐 2030년, 2030년 현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탄소 중립 정책으로 인해서 가져오는 그 결과는 미래, 2100년 미래의 일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홍수가 나고 지금 가뭄이 들어서 죽게 생겼는데 2100년의 어떤 결과를 위해서 지금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라는 얘기,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자하는 고비용 정책이지만은 절망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무효율 정책입니다. 2100년까지 매년 4조 4천억 달러라는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얻은 결과는 지구 표면의 온도를 평균 0.169도 낮추는 데 불과한, 이거는 그야말로 무효율입니다.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무효율을 거두는 이런 어리석은 정책이 파리 기후협약에 근거한 탄소 중립 정책입니다. 두 번째는 파리 기후협약에 근거한 이 기후 정책의 현실적이기도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앞에서 설명한 대로 원인에 대한 진단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협약의 내용이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나라도, 미국도 뭐 영국도 중국도 어느 나라도 이 협약 정책을 한 번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키지 않을 협약을 왜 세워놓고 왜 그것을 지키라고 강요하겠습니까? 그리고 기후 예측 모델도 불확실하고 결과도 항상 과장되었습니다. 앞에서 그래프에 본 대로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결과는 지나치게 과장되었습니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자료에 근거한 그 대책, 이것이 하나도 없고 그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불확실한 추정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현 불가능한 기후 정책을 계속 강요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한 대로 앞에 내용을 보면은 이게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세웠고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고 모델도 불확실하고 결과도 항상 가장 과장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계속 실현하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현 불가능한 기후 정책인데 계속 이걸 실행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런 정책을 통해서 정치적, 경제적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현 불가능한 거 자기들도 알고 있어요. 안 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라고 그래요. 강요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강요함으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강요하는 거예요. 불확실하지만은 과장된 기후 위기로는 공포심을 조장합니다. 환경을 파괴한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서 사람들의 죄책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렇게 해야 지금 지구를 지키고 환경을 보존하고 지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너 이렇게 못하니까 너는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거야. 이걸 지금 계속 강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내가 지금 환경을 파괴하고 있고 지구를 파괴하고 있고 이런 죄책감을 계속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대중의 공포심과 죄책감은 마케팅 전략에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이 탄소 중립 정책은 불확실한 추측에 근거한 공포 마케팅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공포 마케팅의 실상이 어떤 것인지를 제가 한 두 가지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데이비드 월러스 웰즈가 쓴 2050년 2050 거주 불능 지구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쭉 읽어보고 또 이 기후 위기에 대한 책들을 읽어보고 이 책이 추측에 근거한 공포 마케팅을 선동하는 결정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 한 권을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이런 류의 책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 책이 그 기후 종말론을 주장하는 그 주장을 가장 노골적으로 아마 기록한 결정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원제목은 The Inhabitable Earth입니다. 미국에서 2019년에 출판되었고 한국에서 2020년에 번역되었습니다. 기후 종말론을 역설하는 결정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추측에 근거한 공포 마케팅을 선동하고 있다는 강력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표지의 제목처럼 2050년을 종말의 시작이라고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임박한 종말을 경고하면서 공포심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번역된 책 제목은 2050년을 기후 종말의 시한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그 어디에도 2050을 시한부 종말의 구체적 시기로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50년을 시한부 종말의 시작이라고 보는 내용을 몇 군데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가 2050년이 종말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2050년이 종말의 시작이라는 그것을 넌지시 언급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인용한 내용을 보면은 하지만 전 지구상에서 탄소 배출을 완전히 제거하기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고작 20-30년에 불과하다. 216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 아니고 이 책에 인용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30년 안에 우리가 이걸 하지 않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30년 계산하면 대충 2050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결과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30년인데 반해. 이거 218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인용한 겁니다. 지금부터 30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가 아무리 늦어도 30년 이내에 온전한 탈탄소에 성공하지 못하면 진정한 의미의 기후재난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다. 258페이지에서 인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은 임박한 종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30년밖에 남지 않았다. 그 다음에 30년밖에 남지 않았다. 30년 이거 제대로 못하면은 우리는 끝이다. 이렇게 해서 공포심과 두려움을 유발하는 임박한 종말을 얘기하고 공포심과 두려움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자가 정한 종말의 시한은 30년입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시한부 종말론의 데드라인은 2050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30년 안에 완전한 탈탄소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본인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204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인용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비용은 어마어마할 것이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매년
4조 4천억 달러를 투자해야 된다. 비용은 어마어마할 것이다. 화석 연료 없이 돌아가는 경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완벽히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개발해야 하며 농업 체계를 새롭게 구상해야 하고 심지어 육식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18년 IPCC 보고에서는 그처럼 필수적인 변화를 수행하는 것이 전 지구상의 2차 세계대전 긴급 동원령을 내리는 것에 필적한다고 지적한다. 본인도 실현 불가능한 것을 인정하고 있고 IPCC도 실현 불가능한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용문에서 보여주듯이 저자 자신도 탈탄소 중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탄소 중립을 위한 실천 행동을 강요합니다. 안 될 줄 알면서 왜 강요하고 있습니까? 앞에서 말한 대로 이유는 두 가지예요. 공포심을 조장하고 더 큰 것은 이걸 강요하면서 못하는 걸 계속 강요하니까 누구도 못하잖아요. 못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안 되는 줄 알면서 자기도 안 된다고 인정하면서 계속 이렇게 강요하는 것은 공포심을 유발하고 죄책감을 유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책은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책이라기보다는 저자의 상상력이 강하게 작용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과학적 책이 아니에요. 이게 상상력입니다. 상상력. 추상이에요. 소설이에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자는 이런 사실을 책에서 여러 번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냥 이 책을 읽고 이거는 상상력이다, 아니다, 허구다 이렇게 말하면은 또 나도 또 뭐 터무니없는 주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자가 말한 그 책의 인용문을 보면은 저자 자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인류가 지구를 살아가는 방식에 지구온난화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루는 책이지 지구온난화에 관한 과학적 사실을 다루는 책은 아니다. 과학적 사실을 다루는 책은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에 현재 기후변화 모델에는 불확실한 요소가 너무 많아서 모델로부터 도출한 예측을 진리처럼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주장들이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 읽고 이렇게 행동하라는 건 결국 뭐겠습니까 이게? 그 다음에 86페이지에 지금까지 다룬 내용은 모두 추측에 기반을 둔다. 이게 정말 기막힌 얘기 아닙니까 이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책 읽으면서 막 공포심, 죄책감에 휘말려가지고 이런 문구는 아마 별로 신경도 못 쓰고 넘어갈 거예요. 그런데 저자가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다룬 내용은 모두 추측에 기반을 둔다. 그 다음에 88페이지에 물론 가장 두려운 변수는 범람이 어느 정도나 빨리 실현될 것인가다. 아마도 1000년은 걸리겠지만 어쩌면 훨씬 일찍 닥칠지도 모른다. 기후재난이 임박하고 실현되기 위해 1000년이 걸릴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앞에서 3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131페이지에 하지만 탄소 배출량만 기후변화와 관련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오염물질 역시 상관관계를 가진다. 여기서 자기 잘못을 살짝 실토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량만 기후변화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살짝 실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책에서 이렇게 자기가 주장하는 인용문을 보면은 지금까지 기후 종말론이 주장한 모든 것을 부정하는 말이에요. 이건 추측이다. 과학적 사실이 아니다. 진리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상상의 추측한 모든 것은 추측에 근거한 것이다. 1000년이 걸릴지도 모르겠다. 기후변화 이거 뭐 탄소만 있는 게 아니다. 지금까지 주장을 다 뒤집어 엎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책에서 말하고자 내용이 속된 말로 애들 말로 표현을 빌리면은 이게 도대체 말이야 방구야 이게. 뭐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앞에서 식을 주장해 놓고는 또 살짝 그게 아니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저자가 이걸 막 강조하면서도 일말의 양심은 남아 있어 가지고 뒤에 살짝 자기가 빠져나올 구멍을 살짝 만들어 놓는 이런 의도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자는 지구온난화의 문제를 넘어서 인류 문명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스템, 즉 산업자본주의 시스템 자체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 저자는 맞는 말이다. 자기도 그게 100% 동의한다는 겁니다.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앞에서 얘기할 때 엄청난 비용이 들고 이거 산업 구조 다 바꿔야 되고 농업 생태 다 바꿔야 되고 식생활 다 바꿔야 되고 모든 거 다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다. 앞에서도 그렇게 인용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또 이 산업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를 뒤집거나 폐기하거나 해체하지 않고서는 이거는 방법이 없다. 나도 거기에 동의한다. 그래서 맞는 말이다. 180페이지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불확실한 추측과 상상력에 근거해서 현지의 인류 문명을 해체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무모한 주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도 불확실한 것이고 과학적인 것이 아니고 추측에 근거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주장은 굉장히 강력하게 하잖아요. 지금 현재 현존하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 이거 다 해체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은 이 책은 추측에 근거하여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재난을 종말론적 상상력을 동원하여 작성한 시나리오입니다. 종말론적 상상력도 제가 표현한 거 아닙니다. 249페이지에서 저자가 쓰는 표현입니다. 종말론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자기가 작성한 시나리오가 이 책입니다. 그렇다면 지구온난화로 인한 재앙이 실현되기까지 1000년이 걸릴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왜 30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납득이 되지 않는 거죠. 자기 자신의 모순입니다. 30년 임박한 재난, 임박한 종말을 강조하면서 지금 이 공포심, 죄책감을 유발하면서도 또 뒤에 가서는 1000년이 걸릴지도 모르겠다.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기후온난화에 직면한 지구의 현재 상태를 환자에 비유한다면 데이비드 월러스 웰즈는 지구의 질병을 진단하면서 당뇨병 환자를 폐암 말기 환자로 진단하고 그에 따른 처방을 내린 것과 다르지 않다. 여러분이 환자 입장에서 이런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받아든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돌팔이 의사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탄소 중립에 하는 게 바로 이 돌팔이 의사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지구의 위기, 지구에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인간의 건강 상태로 보면은 당뇨병 수준의 문제가 있습니다. 당뇨병은 지금 관리 잘하면 일상생활 가능해요. 그런데 일상생활이 전혀 불가능한 것처럼 코로나 팬데믹보다 더 강력한 봉쇄 정책을 2100년까지 시행해야 된다. 그래야 탄소 중립이 실현될 수도 있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모든 일상생활을 포기하고 전 세계적으로 봉쇄 정책을 취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이게 바로 이 폐암 말기로 진단하고 일상생활을 포기하고 막 전적으로 항암 치료 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그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웰스의 진단과 처방을 믿고 따를지 말지는 여러분 각자의 선택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을 강요할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웰스의 책이 틀렸으니까 이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다만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여러분들이 자료를 양쪽을 다 보고 나서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여준 것은 이 책이 얼마만큼 모순적이고 얼마만큼 허구이고 얼마만큼 추측에 근거한 것이고 얼마만큼 상상력에 근거한 것인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지적하고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그래도 이 책을 따라갈 거야. 그럼 여러분 자유입니다.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이 책에 대해서 정리하면은 실현 불가능한 기후 정책을 계속 강요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정책을 통해서 정치적, 경제적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확실하지만 과장된 기후 위기로는 공포심을 조장하고 사람들의 죄책감을 불러일으켜서 마케팅 전략에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얼마만큼 이게 지금 공포심을 조장하고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고 지금 임박한 이 종말론을 얘기하면서 사람들에게 지금 행동을 강요하는지 그것을 제가 이 책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주장에 근거해서 실제로 공포 마케팅이 어떻게 우리의 생활 속에 활용되고 작동되고 있는지 제가 실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실례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하나만 보여드려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든 환경 문제를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후재난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여러분들 아마 컴퓨터 검색하면은 모든 이것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AI도 다 이쪽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적 환경운동은 모든 환경 문제를 기승전 지구온난화, 가뭄이 들어도 지구온난화,
홍수가 나도 지구온난화, 더워도 지구온난화, 추워도 지구온난화, 모든 것은 지구온난화예요. 무슨 뭐 농작물이 흉작이 들어도 지구온난화, 올해처럼 뭐 사과값이 비싸도 지구온난화, 뭐 사람들이 무슨 뭐 질병이 유행해도 지구온난화, 무슨 바이러스가 나타나도 지구온난화. 신문을 읽어보면, 매스컴을 보면 모든 데 결론은 지구온난화입니다. 지구온난화를 인간에 의해서 유발된 기후위기로 몰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후위기론을 조장하여 기부금을 위한 공포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기여했다는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고 기후재난에 대한 두려움을 유발하는 것이 대중적 선동에 유리하다는 전략적 판단이 강하게 작용한 듯합니다. 현실적으로 정치 세력화와 기금 모금에 대단히 유용하게 이것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중적 두려움을 조장하여 후원금을 모으려는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한 가지 실례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컴퓨터 화면에서 제가 캡처한 것입니다. 공포 마케팅의 실례, 홈페이지를 지금 팝업했던 걸 제가 캡처했는데, 보면 기후 위기 대응은 우리의 생존 문제다. 우리의 생존 문제다. 지금 이게 굉장히 지금 막 긴박감, 두려움 조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늦기 전에 동참해 주세요. 20년 남았습니다. 30년 남았습니다. 지금 임박했습니다. 2030년까지 지금 7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7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30년까지 우리가 제대로 행동하지 못하면 지구는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불능의 상태로 갑니다. 7년 남았습니다. 더 늦기 전에 함께 동참해 주세요. 밑에 뭐 나옵니까? 후원 신청하기. 자, 이걸 딱 보는 순간에 기후 위기 대응은 우리의 생존 문제다. 더 늦기 전에 7년 남았다. 빨리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 큰일 났네. 후원 요청하기. 이제 지금 후원금을 지금 모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옆에 팝업 페이지 보면은 WWF와 함께 북극곰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다 뜬 게 뭐냐면은 위기에 직면한 북극, 그 다음에 함께하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터전을 잃은 야생동물. 그래서 전부 다 북극곰 후원, 기후위기 후원, 멸종위기 후원, 전부 다 그 밑에 다 후원 다 써놨어요. 이게 모든 게 이렇게 조장하면서 후원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북극곰을 여기서 지금 이 앵벌이로 지금 쓰고 있는데, 북극곰 사냥 제한 협정이 1973년 11월 15일에 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극곰 사냥 제한 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북극곰의 개체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사실은, 객관적인 사실은 기후 온난화 때문에 북극곰의 개체수가 줄어든 것이 아니고 무분별한 사냥 때문에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이 무분별한 사냥을 금지하는 협정을 1973년에 체결한 이후에 북극곰의 개체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지금 이 북극곰을 내세워가지고 사실에도 맞지 않는, 객관적인 사실도 맞지 않는 그것을 내어서 사람들의 감성에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기후온난화, 뭐 기후위기, 기후종말을 얘기할 때 화면이나 무슨 뭐 EBS 이런데 그 뭡니까 방송 보면은 뭐 얼음 위에 이래 올라가 있는 북극곰 앉아 있는 그런 사실을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다큐멘터리 보면 단골로 등장하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고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고 선동이라는 겁니다. 북극곰의 개체수가 줄어든 것은 지구온난화, 북극의 얼음이 녹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의 무분별한 사냥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냥 제한 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는 북극곰의 개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무시하고 지금 감성이 호소하는 북극곰을 위해서 후원해 주세요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위기조장, 후원금 요구. 패턴이 그렇게 갑니다. 위기조장, 우리의 생존 문제고 야생동물의 생존 문제고 이런 문제고, 그러니까 후원금 내세요. 그 다음에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지구온난화 그리고 기후위기. 그 다음에 이거 보면은 30일 이상 연일 지속되는 30도 이상의 폭염. 그러면서 이제 뭐 여름에 이래 가지고 지금 지구가 완전 막 뜨거워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통계적으로 보면은 기후가 올라가서 사람들이 더워서 죽는 사람보다가 추워서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구상에. 지구 온난화로 죽는 것이 아니고 기온이 내려가서 죽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통계상 현재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2030년에는 한반도의 5%는 바닷속으로 빠진다. 이제 그림까지 딱 그려가지고 상세하게 지금 그 지도까지 그려놨습니다.
위기를 조장하는 거죠. 그러면은 2030년까지 한반도 5%가 물에 빠지면은 탄소 중립이고 뭐고 당장 산으로 이사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부산이나 포항이나 저 목포나 인천이나 이 바닷가에 있는 이 도시들은 빨리 지금 산으로 옮겨야 돼요. 지금 뭐 2100년에 탄소 중립을 위해서 뭐 지구 뭐 탄소 중립 정책 뭘 아끼고 전기를 아끼고 대중교통 이용하고 이게 지금 싹 쓸데없는 일입니다. 빨리 집을 팔고 산으로 언덕으로 이사를 가는 게 상책이잖아요. 이 말대로라면은. 그런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거 가지고 지금 2030년에는 한반도 5%가 바닷속으로 빠진다. 이렇게 지금 선동하고 이제 공포감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또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45.8%다. 식량 자급률은 45.8% 맞아요.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식량 자급률하고 우리나라의 지구온난화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구온난화로 우리나라의 대흉년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농작물이 안 되고 흉년을 경험해가지고 농산물을 생산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이 식량 자급률이 45.8%밖에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 낮은 것은요, 이거는 지구온난화와 관계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산업화와 도시화와 그 다음에 정책적인 판단 이런 것 때문에 사회적인 요인 때문에 그런 것이지 지구온난화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식량 자급률이 낮다 그러니까 이거 그러면 안 되지, 우리가 굶어 죽겠네, 이것도 지금 이거 공포심을 조장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세계 각지에 잇따른 자연재난, 폭우, 산불, 가뭄, 앞에서 말한 대로 기승전 지구온난화, 모든 기후이변은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마지막 뭡니까? 후원 신청하기. 완벽한 모델이잖아요. 위기 조장하고 공포심 조장하고 그 다음 뭡니까? 후원금 내세요. 그렇게 지금 모든 게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가? 기부한다고 기후변화를 막을 수가 있습니까? 앞에서 탄소 중립 정책은 고비용 무효율 정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두고 두려움을 조장해서 공포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다시 이제 또 이게 이 북극곰 내세 가지고 지금 앞에 등장하고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1973년에 북극곰 사냥 제한 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북극곰의 개체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전혀 객관적인 근거가 아니라 감성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맞지도 않는 틀린 사실을 가지고 지금 대중을 선동하고 있고 돈 내라고 그렇게 지금 강요하고 있는 북극곰이 참 억울하게 앵벌이로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탄소 중립 정책은 실현 불가능한 반문명적 정책이다. 앞에서 탄소 중립 정책은 공포 마케팅에 활용되고 있다. 자, 첫 번째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탄소 중립 정책은 실현 불가능한 반문명적 정책이다. 파리 기후협약에 근거한 탄소 중립 정책은 인류 문명을 해체하기 전에는 실현 불가능합니다. 2015년 파리 기후협약을 체결한 이후 지금까지 전년도 대비 탄소 배출량이 감소한 것은 2020년 한 번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이고 지금 지나간 역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추측도 아니고 예측도 아니고 지나간 역사입니다. 분명히 기록이 남아 있는 거예요.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봉쇄 정책으로 2020년 전 세계 에너지 관련 탄소 배출량은 전년 대비 5.8% 감소했으며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IEA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2021년에는 다시 탄소 배출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죠. 그러니까 인류 문명이 해체되기 전에는 그야말로 코로나 팬데믹 2020년은 그야말로 모든 세계 경제 시스템이 다 스탑된 상태잖아요. 그 상태를, 그보다 더 강력한 상태를 2010년까지 계속 지속하면은 이 땅에 살아남을 기업이 어디 있고, 이 땅에 살아남을 산업이 어디 있고, 이 땅에 살아남을 어떤 시스템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해체될 수밖에 없는, 그러지 않고서는 이게 실현 불가능한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탄소 배출량의 지속적인 증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렇게 막 강요하고 봉쇄 정책 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이상 못 살겠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도 뛰쳐나와가지고 이 탄소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거는 뭘 의미하고 있는가? 2030년까지 파리 기후협약에 정한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2차 세계대전보다 더 심각한 조치를 취해도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언제까지? 2030년뿐만 아니라 2100년까지. 파리 기업에 기초한 설정한 목표대로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2024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7.5%를 감축해야 됩니다. 그러나 전 세계가 봉쇄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탄소 배출량은 5.8%밖에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단 1년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5% 이상 폭증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봉쇄 정책을 취해도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현존하는 인류 문명을 해체하기 전에는 달성 불가능한 정책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문명의 해체 외에는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한 유일한 방법은 2100년까지 2020년 코로나 팬데믹보다 더 강력하게 전 세계적인 봉쇄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정책인가? 인류 문명을 해체하고 신석기 시대로 돌아가면 탄소 중립은 실현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구상의 인구가 너무 많아서 환경은 확실하게 파괴되고 완전히 파괴될 것입니다. 자연으로 돌아가면 이게 한 5억, 지구상의 인구가 한 5억 정도 되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지구상의 인구 80억이 나는 자연이다 하고 자연으로 돌아간다면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울 시민이 전부 다 나는 자연이다 하고 저 이렇게 뭐 관악산이나 저 북한산으로 다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사냥하고 채취하고 땔감 채취하면은 이 관악산이나 북한산에 있는 그 나무가 한 달이나 견디겠습니까? 지금 신석기 시대로 돌아가도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후위기론자들은 현존하는 인류 문명의 해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오미 클라인은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14년에 출판된 나오미 클라인의 This Changes Everything, Capitalism and the Climate이라는 이런 그 책에서 지구온난화 문제와 자본주의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은 현재 자본주의 경제 체제와 소비 문화 그리고 이를 지탱하는 에너지 산업 등이 지구온난화의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경제 체제와 사회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것을 해체하지 않고서는 실현될 수 없다. 문명의 해체를 실제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월러스 웰즈도 앞에 2050 거주 불능 주기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잖아요. 전반적인 시스템, 즉 산업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하는 사람이 많다. 맞는 말이다. 180페이지에서 본인도 웰즈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되지도 않는 실현 불가능한 그것을 계속 강요하는, 그렇게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 세상을 해체하자는 겁니다. 이 인류 문명을 무너뜨리자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거 아니면은 어떻게 되지도 않는 실현 불가능한 것을 계속 하라고 그렇게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탄소 중립 정책은 인간 혐오적 행동을 강요한다. 그러니까 앞에서 탄소 중립 정책은 공포 마케팅이고 탄소 중립 정책은 반문명적인 행동을 강요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탄소 중립 정책은 인간 혐오적인 행동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의 절약과 억제로는 기후변화를 고칠 수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선의의 사람들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많은 생활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서도 많이 바꾸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구의 환경을 보존해야겠다. 그래서 뭐 될 수 있으면은 자가용 사용하지 않고 대중교통 이용하고 자전거 타고 걸어 다니고 텀블러 사용하고 그다음에 이런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분들은 우리가 존경할 만한 분입니다. 정말 선의의 마음으로 순진하게 그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노력은 탄소 중립이라는 큰 그림, 큰 목표에 비춰보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왜 실패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기후운동의 첫 번째 위대한 신화인 개인이 중요한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렇게 합시다. 뭐 플러그를 뽑읍시다. 절전합시다. 우리의 조그마한 행동이 큰 변화를 이룹니다. 이렇게 지금 선전하고 있어요. 이거 들어보면은 우리의 조그마한 행동이 큰 변화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휴대폰에 충전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플러그를 뽑아라.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말대로 하면은 나의 작은 변화가 나의 작은 노력에 큰 변화를 이룬다. 그러니까 열심히 플러그 뽑고 그 다음에 뭐 이메일 한 비우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이러한 개인의 작은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작은 것 하나가 도움이 된다는 신화의 정신을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규모의 경제에서는 티끌모아 태산이 아니라 티끌모아 티끌입니다. 아무리 뽑아봐야 이건 티끌모아 티끌입니다. 전기차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연 기관 쓰는 자동차 사용하지 말고 전기차를 사용하자. 근데 전기차가 많아질수록 화력 발전소는 더 많이 세워져야 됩니다. 중국의 예가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지역의 공기를 더 악화시킵니다. 전기차는 비용이 비싸서 현재로서는 보조금이 없으면 경쟁력이 없습니다.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도 또 다른 전쟁터입니다. 비행기를 타면은 이 탄소를 엄청나게 배출하니까 비행기 타지 말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 연안에서 뭐 기후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기후 컨퍼런스 하는데, 우리가 이 환경 운동의 그 아이콘처럼 보여지는 툰베리 그 분이 이제 나는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가지 않겠다. 그래서 요트를 타고 갔어요. 요트를 타고 거기를 갔습니다. 탄소 배출 줄이려고. 그런데 나중에 더 문제가 생긴다면, 그 요트를 타고 갔는데 나중에는 그 요트를 다시 되돌아오기 위해서 두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기 혼자만 타고 가도 될 거를 다른 사람이 그거를 다시 옮기려고 비행기를 타고 가서 그레타 툰베리가 그런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잘못했다고 사과까지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선적인 겁니까? 비행기 타는 것도 이게 지금 탄소 배출하니까 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겉으로는 나는 비행기 타지 않고 요트 타고 가겠다 해서 요트 타고 회의를 하고 왔는데, 그 요트를 옮기기 위해서 비행기를 두 사람이 타고 왔으니까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이산화탄소 더 많이 배출한 거잖아요. 이런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변화가 이 탄소 중립이라는 큰 그림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인간이 움직이는 순간 이산화탄소는 배출됩니다. 내가 무슨 플러그를 뽑고 그 다음에 자가용을 타지 않고 하고 하는데, 지금 움직이는 순간 탄소가 배출돼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저입니다. 저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 순간에 이산화탄소는 계속 배출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탄소 중립을 위해서 우리가 억제하고 포기해야 할 또 다른 것이 무엇인가? 우리 포기될 것이 많이 있죠. 대중교통 이용하고 그 다음에 전기 좀 적게 쓰고 여러 가지 식생활 육식하지 말고 이런 것들 일상생활에서 포기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탄소 중립을 위해서 우리가 억제하고 포기해야 될 또 다른 것이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실효성이 있는 행동은 아이들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포기하는 것. 뉴욕 타임즈는 아이를 갖는 것이 최악의 환경 운동이라고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 타임즈에 나온 기사를 보면은, 가상의 미국 여성은 연료 효율이 높은 자동차로 바꾸고 운전을 줄이고 재활용하고 효율적인 전구와 에너지 절약형 창문을 설치할 수 있지만, 두 자녀를 낳음으로써 그러한 행동으로 절약한 것에 거의 40배에 달하는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신문은 경고한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절약하고 억제하고 통제해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해가지고 내가 일평생 이산탄소를 줄인 양이 있는데, 그게 만약에 1톤이라면 아이를 하나 낳는 순간에 이산화탄소 배출을 20톤 배출하면 20톤. 그럼 내가 일평생 수고한 것에 20배를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평생 수고하는 것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겁니까? 아이를 안 낳는 것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겁니까? 아이를 안 낳아야 되죠. 더욱이 연구자들은 미래의 어린이들이 평생 동안 매년 20톤의 이산화탄소를 방출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진실은 우리의 개인적인 행동의 대부분이 아주 작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모순적이죠. 우리의 조그마한 행동이 큰 변화를 이룹니다. 이게 다 뻥이고 거짓말입니다. 아무리 노력해가지고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플러그 뽑고 뭐 절전 에너지 하고 해도 애기 하나 놓는 순간에 그 모든 노력에 20회를 다 수포로 돌려버립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 아니라 티끌은 모아도 여전히 티끌입니다. 절대 빈곤에서는 아마 이런 속담이 가능했을지도 몰라요. 우리 옛날에 조상들이 할 때 티끌 모아 태산이다.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하나 모으면 좀 하나 생기니까 태산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티끌 모아 티끌입니다. 예. 아무리 뭐 개인이 그냥 뭐 매년 뭐 열심히 직장 생활해가지고 돈 꼬박꼬박 잘 모아가지고 그렇게 저축을 해도 삼성 같은 대기업을 만들 수가 없어요. 티끌 모아 티끌입니다. 절대 빈곤에서는 가능했을지 모르지만은 지금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려면은 아이를 낳지 말라. 이것보다가 더 인간 혐오적인 사상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속된 말로 말해서 이 세상에 인간이 살아가는데 모든 정책은 그것이 국가의 정책이든 뭐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든 아니면 뭐 세계 뭐 국가 간의 정책이든 간에 모든 정책의 근본 기조가 뭡니까? 잘 먹고 잘 사자는 거잖아요. 잘 먹고 잘 사자는 것이 모든 정책의 근본 기조입니다. 그게 뭐 국제 정책이든 뭐 국가의 정책이든 뭐 지자체의 정책이든 개인의 정책이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탄소 중립 정책은 간단히 얘기하면은 같이 죽자는 거예요. 이게. 같이 죽자는 거. 같이 죽지 않고서는 실현 불가능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급진적 환경난자들은 인간 혐오 사상을 공공연하게 강요합니다. 예. 앞에서 인류 문명 해체도 인류 문명 해체되지 않고서는 탄소 중립 불가능하다 계속 강조했지만 실제로 그 뒤에 있는 이론가들은 인류 문명 해체를 주장했습니다. 인간 혐오 사상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지 않아야 된다. 아이를 낳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면에 있는 이론가들은 실제로 인간 혐오 사상을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급진적 환경운동가들은 특별한 종류의 작은 생물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모든 종류의 개발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어떤 그 개발을 반대하는 그 빌미가 조그마한 어떤 그 생물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기억하는 대표적인 예들이 천성상 도롱뇽 소송, KTX 건설에서 지금 이 도롱뇽 그 서식지를 파괴한다 해가지고 그 소송을 걸어가지고 이 천성상 터널 공사가 6년 동안 중단된, 그러나 부산으로 가는 KTX가 공사가 6년 동안 중단된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 강정마을 말동계 소송. 제주 강정마을 말동계 소송은 2009년에 제주 핵인기지 건설 예정지 서귀포 강정마을 해안에서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인 붉은 말동계가 발견되자 주민들이 해군기지 건설로 인한 말동계 서식 훼손을 우려해서 제기한 소송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의 이 순환고속도로 만들면서 사패산 터널 고란초 소송. 2001년 12월에 서울 외곽순환도로 일산 벽제 구간의 건설로 인해서 사패산 고란초 군락지가 훼손될 우려가 돼 이로 환경단체와 불교계가 제기한 소송입니다. 이 소송에 의해서 사패산 터널 공사가 2년 동안 늦어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야생의 조그마한 식물을 빌미로 해가지고 이 모든 개발을 방해하는 이런 정책, 이런 금지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급진적인 환경론자들이 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더 한 단계 더 나가가지고 급진적 환경론자들 중에는 지구 전체의 가장 큰 문제는 인간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폴 테일러는 이 생명 중심적 환경 철학자입니다. 바이오센츄리즘을 얘기하는데 이 생명 중심적 환경 철학자는 지구의 환경을 보존하는 최상의 방법은 이 땅에서 인간이 사라지는 것이다. 공공연하게 이분이 벌써 1970년대가 80년대 그 책에서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인간이 사라지는 것이다. 폴 왓슨, 이 바다 목자 연구소에 있는 이 폴 왓슨은
인간을 지구상의 에이즈로 불렀습니다. 인간을 지구상의 에이즈로 부르고 세계 인구를 10억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현재 세계 인구는 약 80억입니다. 80억에서 10억 이하로 줄이면 70억을 줄여야 됩니다. 인간이 지구를 병들게 하는 바이러스라고 생각하니까 바이러스는 박멸해야 되는 거죠. 바이러스를 박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80억 중에서 70억을 줄여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줄이겠다는 겁니까? 이거 깨놓고 얘기하면은 본인은 죽고 싶지 않아요. 다른 사람 보고 빨리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편안하게 살겠다고 다른 사람 보고 빨리 죽어라. 정말 지구 환경을 주장한다면은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먼저 죽는 것이 본을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70년대에 인구 종말론이 한참 유행을 할 때 이 지구상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1990년이 되면은 지구상의 석유도 고갈되고 식량도 고갈돼서 사람들이 다 굶어 죽고 지구의 종말이 온다. 그렇게 주장한 것이 70년대 유행한 인구 종말론입니다. 그때에 인도에서 식량이 부족했는데 실제로 영국이 인도의 식량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영국에서 식량이 남아 돌아가지만은 인도의 식량 수출을 금지한 거예요. 그 이유는 굶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굶어 죽어야 지구가 생존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지구상의 인구가 지금 80억인데 10억으로 줄여야 된다는 것은 70억 누가 죽이려 해요? 70억 누가 죽어야 되겠습니까? 본인들이 죽으려고는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인간 혐오적인 이런 사상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존 길버트 적정인구재단의 공동의장인데 부모들이 자녀를 가지려는 계획을 세울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환경이라고 말했다. 지구의 미래를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한 명 이하의 자녀를 낳는 일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종합하면은 탄소 중립 실현하고 환경 보존하기 위해서는 지구상에서 인간이 사라져야 된다. 그리고 애기 낳으면 안 된다. 아이 낳으면 안 된다. 낳은 아이도 빨리 어떻게 사람도 빨리 죽어야 되는 편인데 지금 70억이 빨리 죽어야 되는데 거기에 애를 낳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탄소 중립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론이고 주장입니다. 이게 정말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모든 정책이 인간이 꾸미는 모든 정책은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정책인데 다 같이 죽자는 건데 다 같이 죽자도 아니에요. 나 혼자 잘 살기 위해서 너들 빨리 죽어라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최상의 방법은 지구상에서 인간이 사라지는 것이다. 인간이 기후위기를 조장한 장본인입니다.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최상의 방법은 이 땅에서 인간이 사라지는 것이다. 아이를 하나 낳는 순간 탄소 배출량은 한 사람이 일평생 동안 줄이려고 노력했던 것의 20%가 증가한다.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최상의 방법은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다. 그것보다가 더 좋은 방법은 이 땅에서 인간이 하루빨리 사라지는 것이다. 억제와 통제의 완성은 죽음입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중립으로 만든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아끼고 뭐를 아끼고 배출하지 말고 그 완성은 죽음이에요. 죽으면은 완성합니다. 이 땅에서 모든 인구가 다 사라지면은 그거는 완성될 거예요. 결과적으로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은 이 땅에서 인간이 사라지는 것이다. OECD 국가 중에서 출산율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가장 모범적인 국가인가? 자, 여기서 우리가 질문 하나 탁 던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OECD 국가에서 출생률이 제일 낮잖아요. 출생률이 제일 낮으면 지금까지 탄소 중립을 얘기했는 이 관점에서 보면은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탄소 중립을 가장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서 최상의 방법이 뭡니까? 아이를 낳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한국은 파리 기후협약을 가장 충실하게 실천하는 모범적인 국가가 되는 것인가? 우리가 지금 즐거워야 됩니까 이거? 그런데 왜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서 탄소 중립 정책에 역행하는 출산 장려 정책을 쓰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국가적으로 제일 큰 이슈가 뭡니까? 지금 출산 장려잖아요. 출산 장려. 그래서 이 청년들 결혼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다음에 출산을 도와주기 위해서, 육아휴직을 위해서, 그다음에 뭐 돈 1년에 수십조 예산이 여기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까지 탄소 중립 정책의 기조를 연결시키면은 이거는 지금 기후 변화의 환경의 탄소 중립 정책의 정면으로 역행하는 이 일에 지금 돈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한쪽에서는 출산 장려 정책을 쓰면서 또 다른 한쪽에서는 실효성도 없는 탄소 중립을 위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런 자기 모순적이고 천문학적인 재원을 허공에 날리는 무모한 정책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쪽이 현명한 선택인지 분명한 방향을 결정해야 됩니다. 국가도 매스컴도 교회도 자기 모순에 빠지지 말고 분명한 방향을 선택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국가가 출산 장려 정책을 쓸 건지 아니면 파리 기후협약에 기초한 탄소 중립 정책을 쓸 건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정반대를 지금 충돌시키고 있는데 엄청난 돈이 양쪽에 다 들어가는데, 그러면 교회도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탄소 중립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파리 기후협약에 기초한 탄소 중립 정책은 방향과 방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 잘못된 방향과 방법을 고쳐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탄소 중립이 잘못됐으니까 탄소 마음껏 배출해라 그런 얘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잘못된 방향, 잘못된 방법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자기 모순, 자기 충돌에 빠지는, 국가가 자기 충돌에 빠지고 교회가 자기 충돌에 빠지고 개인이 자기 충돌에 빠지고, 열심히 에너지 절약하고 플러그 꽂고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결혼해서 애 낳습니다. 지금 적어도 탄소 중립 정책에서 보면 그거는 자기 모순이고 자기 부정이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순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평가를 내리면 파리 기후협약에 기초한 탄소 중립 정책은 재원을 엉뚱한 곳에 허비하는 재원 낭비다. 제가 시종일관 파리 기후협약에 기초한 탄소 중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강의를 듣는 분들이 오해할까 봐, 탄소 중립이 잘못된 것이고 탄소를 마음껏 배출해라 그 말하는 것으로 오해할까 봐 지금 제가 계속 말하는 게 파리 기후협약에 기초한 탄소 중립 정책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 방향이 잘못됐고 그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책은 재원을 엉뚱한 곳에 허비하는 재원 낭비입니다. 파리 기후협약에 근거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탄소 중립 정책은 역사상 최악의 고비용 저효율 정책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2100년까지, 지금부터 2100년까지 매년 최소한 1조 달러에서 많게는 4조 4천억 달러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대되는 효과는 지표면의 평균 온도를 0.169도 낮추는 거예요. 매년 4조 4천억 투자해가지고 2100년에 가서 0.169도 낮추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미치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기후위기의 원인 분석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엉뚱한 곳에 천문학적인 재원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 재원을 올바른 정책에 활용한다면 기후재난을 빨리 개선할 뿐만 아니라 빈곤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돈을 제대로 쓴다면 정말 효과적으로 기후재난도 극복하고 빈곤도 해결하고 삶의 질도 높이는데 엉뚱한 곳에 지금 재원을 쓰고 있는 이런 무모한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파리 기후협약에 기초한 탄소 중립 정책은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한 반문명적인 정책입니다. 탄소 중립 정책은 현존하는 인류 문명을 해체하기 전에는 실현 불가능한 반문명적인 정책입니다. 탄소 중립 정책은 사람들 하여금 환경 파괴자라는 죄책감을 가지게 하고 기후 재앙에 대한 두려움을 유발시켜서 정치적, 경제적 이익 집단의 공포 마케팅으로 전락하고 활용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파리 기후협약에 기초한 탄소 중립 정책은 인간 혐오 사상을 부추깁니다. 탄소 중립 정책은 인간이 환경 파괴의 원인 제공자라는 사상에 기초해서 인간 혐오적인 행동을 강요합니다. 인간은 지구상에서 모든 환경 문제를 유발하는 바이러스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아이를
낳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탄소 중립을 위한 최상의 방법은 지구상에서 인간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 파리 기후협약에 기초한 탄소 중립 정책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세 번째가 하이라이트입니다. 네 번째, 다섯 번이 사족입니다. 사족을 달아가지고 실제 우리의 생활에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탄소 중립 정책은 불확실한 추측에 근거하여 기후 위기를 과장하고 인간의 일상적인 생활 방식을 지나치게 통제함으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합니다. 무리한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 에너지를 강조함으로써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고 개인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다섯 번째, 파리 기후협약에 기초한 탄소 중립 정책은 개인의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과도한 에너지 절약은 개인의 삶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한 예로 무더운 여름철에 에어컨을 끄고 열대야를 한번 견뎌보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에 에어컨 끄고 잠도 안 오는데 그 더위에 한번 열대야를 한번 견뎌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질이 어떻게 되는지. 실제로 제가 이 인터넷에 쭉 검색하면서 2050 거주불능 지구를 읽고 거기에 댓글이 달린 이런 댓글을 읽어봤습니다. 이 책을 읽고 너무 지금 이 위기의식을 느껴가지고 여름에 에어컨을 끄고 창문을 열어놓았다, 이런 댓글을 단 걸 봤습니다. 참 그분 참 순수하고 참 마음이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잘못된 정보로 선의의 사람을 고생시키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로 사람들의 질만 떨어뜨리고 있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리 협약에 기초한 탄소 중립 정책은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반문명적이고 인간 혐오적인 행동을 강요하는 최악의 고비용 저효율 정책이다.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탄소 중립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파리 기후협약에 기초한 탄소 중립 정책의 방향과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합리적인 대안은 뭐냐? 합리적인 대안은 제가 세 번째 강의에서 제시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느 것이 진리인지 어느 것이 거짓인지 정말 분별하기가 너무나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어서 세상의 거짓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정말 진리를 위해서 전심전력하게 하시고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기신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정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약탈하고 죽이려는 것뿐이지만은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살리고 풍성케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정말 이 땅에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풍성케 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분별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시청자들이 사실 잘 모르고 있는 그렇지만 심각하게 또 이념적으로 왜곡되어 있고 또 편향되어 있고 또 진실을 뒤틀고 있는 파리 협약을 예리하게 또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가운데 현대 환경 운동 또 생태 운동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강의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파리 협약이 탄소 중립을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하나의 절대적 가치로 잘못 내세우면서 거기서부터 많은 문제점들이 파생이 됐음을 명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탄소 중립을 기후 종말론적인 이데올로기의 도구로 활용하면서 이 공포 마케팅을 통해서 상당한 수익을
챙기는 특정한 정치 집단의 수익을 챙기는 아주 교활한 그 도구로 사용을 했고 결국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탄소 중립, 환경 그 기후를 지구의 기후를 보존한다는 이 가치를 이 정확한 과학적인 데이터에 근거해서 이렇게 그 실천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도 없이 특정한 이념 집단의 어떤 이데올로기로 그 전환시켜서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득을 추구하는 그런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그 아주 잘못된 그런 주장까지도 나아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환경 문제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인간의 문명, 특별히 자본주의 문명이다. 라는 그런 잘못된 인식을 하고 또 나아가서는 결국은 인간의 종말, 인간 자체가 환경 파괴의 주범이다라는 아주 문제가 있는 잘못된 인식으로까지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그래서 하나의 그 이념이 그 잘못된 길을 밟게 되면 어디까지 나아가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볼 수 있는 것을 가능하게 한 그런 강의였습니다. 특별히 이 기후 환경론자들이 결국 이제 현실적으로 전 세계 인구가 굉장히 많으니까 인구가 많은 것으로부터 모든 환경 문제가 거기서 이제 파생이 된다. 그런 생각이 그 배경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생각은 사실은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이 창조관, 인간관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라고 명령을 내리셨는데, 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는 이 명령은 사실은 창세기부터 종말의 날까지 온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창조 명령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명령에 보면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제한도 하나님께서 두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명령을 창조 명령으로 인류에게 주실 때는 이 명령, 인류가 자신 그 제한 없이 자손을 충분히 낳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인류를 다 받아낼 수 있을 만큼 이 지구 환경을 탄탄하고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마련하시고 이 명령을 주신 것이지, 인간이 자녀를 조금만 더 많이 낳기만 하면 이 지구 환경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인간들 때문에 지구 환경이 근본적으로 망가지고 파멸되고 깨져나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무책임하게 허약한 그런 지구 환경을 만드신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과학적으로 엄밀하게 조사를 해보면 지금 현재 지구 환경이 현재 세계 인구를 얼마든지 다 받아내고 또 이 세계 모든 인구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터전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대 세계가 왜 이렇게 인구가 이렇게 많은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이 많은 인구를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느냐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지구 환경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탐욕이 있는 인간의 잘못된 정치적인 판단, 잘못된 정책, 이런 것들 때문에, 왜곡된 정책, 이런 것들 때문에
말하자면 사회 구조를 잘못 엮고 정책을 잘못 추진을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마치 이 세계가 이 많은 인구를 받아낼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 이 지구 환경은 인류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자손을 충분히 낳아도 얼마든지 받아낼 수 있을 만한 그런 탄탄한 환경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구 과잉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제가 네덜란드에서도 몇 년 전 유학하면서 살아봤는데 몇 군데 도심, 네덜란드가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거든요. 그런데 도심의 인구가 밀집해서 살고 있는 몇 군데 지역을 제외하면 사람 구경하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거의 네덜란드 전역이 사람이 없어요. 비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인구 밀도가 그렇게 높은 나라지만 그러나 네덜란드 인구를 받아내기에 부족한 그런 환경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인구가 이제 많으니까 식량도 문제가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사실은 미국의 경우에 미국의 이 캘리포니아라든지 이런 한 주만 전적으로 공부를 경작하면 전 세계 인구를 먹여 살리고도 남을 만큼의 작물이 얼마든지 재배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인구가 많기 때문에 지구 환경이 오염이 되고 지구 환경이 깨져나가고 지구 온난화가 탄소가 너무 많이 배출이 되어서 말하자면 이 지구 환경이 이렇게 파멸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데올로기지 그러나 이데올로기로서 과학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성경이 제시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의 진면목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특별히 파리 협약을 중심으로 해서 이 탄소 중립, 잘못된 탄소 중립 정책, 잘못된 기후 정책, 잘못된 환경 정책이 얼마나 위험하고 이게 이데올로기화가 되었을 때 결국은 이 문명 해체 그리고 인간 혐오까지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섬뜩한 이런 결과를 우리에게 좀 명쾌하게 설득력 있게 강의해 주신 최지호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다음번과 그 다음번 두 번 더 계속해서 이 중요한 강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환경과 기후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들어가야 되겠고 또 하나님의 바른 해석과 뜻이 이 영역에서도 들어가야 되겠고 이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거짓된 그런 정보들, 거짓된 이념들을 씻어내고 이 영역을 하나님 앞에 좀 더 깨끗한 바른 영역으로 돌려드리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매우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광고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네, 한국교회 언론회에서 특별히 이번에 김인영 장로님 우리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 운영위원으로 저와 같이 이 사회를 번갈아 가면서 진행해 주시는 일로 지금 섬기고 계시는 믿음이 아주 좋은 장로님이신데 이번에 위원으로 임명이 되셨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이 친동성애 진영에서 아주 교활하게 강력한 비판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교회 언론인회에서 성명을 내고 아직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런 세태들이 왜곡된 언론에 의해서 또 왜곡된 단체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을 개탄하고 바른
입장을 요구하는 그런 성명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청자들께서 한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11월 9일 11시경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제4차 NAP 국가인권기본계획 전면 개정을 촉구하는 그런 집회가 거룩한 방파제 그리고 동반연 등의 주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뉴스를 우리 시청자들께서 참조해 주시고 이 잘못된 국가인권기본계획이 이번에 반드시 바른 그런 그 모습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적극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이 11월 13일 오후 3시에 수기총 등의 그 주최로 몇 개 단체의 주최로 경기도 의회 대회의실에서 오후 3시에 학생 인권조례 폐지 당위성과 개정안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몇 명의 연사들이 나서서 세미나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미나는 이제 국회의원도 같이 참여해서 진행하는 세미나인데 이 세미나를 통해서 학생 인권조례가 왜 폐지되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네, 다음 시간에 역시 오늘 강의하신 우리 최재호 교수님께서 경제 성장과 에너지 전환이 환경을 보전한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제목으로 다음 시간에도 또 열강을 계속 이어주시겠습니다. 많은 시청과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잠깐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준비된 주의 종을 세워서 2023년 교육과정과 또 교과서 그리고 정부의 정책 또 기업의 정책 사회 전반에 걸쳐서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행사하고 있는 이 기후 종말론 왜곡된 탄소 중립 정책에 대해서 파리 협약을 기초로 해서 철저하게 분석하고 비판하고 이 정책이 지닌 이데올로기성과 정치적 당파성과 그리고 그 위험성, 문명 해체와 인간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이런 악마성을 생생하게 드러내는 이 중요한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회의 전 영역에 드리워져 있는 편향되고 왜곡되고 사탄적인 그런 이념들을 걷어내는 그런 작업을 우리가 하고 있고 또 그 작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특별히 환경과 생태의 문제의 영역에서도 여지없이 이와 같은 편향된 거짓된 그런 해석과 정책과 이념이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 우리가 가져야 될 관심이 어디까지 우리가 확장되어야 되고 또 어디까지 우리가 헌신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다짐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의 두 번의 강의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남은 두 번의 강의도 함께 하셔서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하고 또 선명하게 우리 기독교인과 교회들이 또 우리 국가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바르게 제시하는 그런 의미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를 통해서 우리 이 시대가 요구하는 긴급한 현안들에 대해서 분석하고 비판하는 그런 주제들을 선정해서 강의를 진행하고, 또 하나님께서 곳곳에 포진해 두신 주의 종들을 보내주셔서 이런 주제들을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더 큰 은혜로 우리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강의 일정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반드시 다뤄야 될 주제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주제들을 다룰 수 있는 적절한 강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소명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이 강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리는 것은 이 성혁명 사상과 젠더 이데올로기가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이 스며들어 있는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지금까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잘 차단해 올 수 있도록 도우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리며, 또 2023년 새로운 교육과정에서 성교육을 마음대로 하지 친동성애적인, 그리고 성주류화적인 그런 성교육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국교위에서 결정하게 된 것을 되는 그런 열매를 거둔 것을 우리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작은 그러나 중요한 거둔 열매를 우리가 바탕으로 해서 여전히 우리 사회의 각 영역에 드리워져 있는 이런 성혁명 사상과 진도 이데올로기를 대항해서 싸우며 이 물리쳐내는 그런 지난한 작업을 우리가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우리가 막아내고 있으나, 그러나 같은 내용을 가진 많은 준 차별금지법들이 지금 현재 이미 적용되고 있고, 또 입법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기독교인과 교회들이 깨어서 이 준차별금지법들, 포괄적 차별금지법들을 끝까지 막아내는 그런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만은 전 세계에서 차별금지법을 효과적이고 성공적으로 막아내는 최초의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같은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세계 사회와 교회를 도울 수 있는 자리까지, 선교적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또한 지금 교육과정이 바뀌고 또 교과서가 새로 서술되어야 하는 그런 시점에 있는데, 이 잘못된 편향된 이념으로 깊이 병들고 왜곡되어 있는 이 대한민국의 이 교과서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다음 세대의 세계관을 결정하는 이 교과서들이 반드시 바른 방향으로 건강한 그런 교과서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또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전체를 총괄 지휘하시는 우리 조영길 대표님을 은혜 가운데 붙드시고 또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효율적으로 잘 지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실무적으로 이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방송 송출을 섬기는 우리 간사들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것으로
제 145회 모든 강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널 공유운동, 유튜브 채널 공유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바 채널과 여러분들의 교회의 유튜브 채널이 공유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차바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차별금지법에 관련된 좋은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출하게 됩니다. 차바와 공유된 여러분들의 교회 유튜브 방송에도 저희들이 영상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게 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50개, 100개, 200개, 240개까지 증가했습니다. 한국교회의 수가 6만여 개 되고 유튜브 채널을 10,000개라고 보면 그 10,000개 중에 10%, 1,000개가 되면 이 1,000개 채널이 나머지 10,000개의 영향을 10,000개 채널이 10,000개 교회가 나머지 6만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2007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한 번 차단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차단이 되면 또 제기되고 또 제기돼서 지금 15년 이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뿐만 아니라 인권 조례를 통해서 사실상의 차별금지법이 하위 법령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초중고등학교에서 젠더 및 동성애 성교육이 지금 강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 운동이 지속적인 반대 운동이 필요하고 또 계몽 운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 담임 목사님 은혜로운 설교를 들으셨다면 적어도 주 1회는 지금 전 세계에 가장 위협이 되고 있는 동성애 성혁명 주장들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를 음란으로 미혹시키고 거짓으로 미혹시키고 있는 이 성혁명 사상들 차별금지법 이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반드시